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중국에서 온라인 쇼핑 축제 이른바 광군지혜가 시작됐고 미국에선 블랙 프라이데이가 곧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국의 광군지혜 매출이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를 훌쩍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미중 무역 전쟁 속에 중국 내수 시장의 위력이 실감납니다. 우리도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는 게 있긴 한데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이 없습니다. 오늘 직설이 중국의 광군지혜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경제 투톱을 경질하고 내년 경제는 더 나쁠 거란 우울한 전망 속에 글로벌 세일 전쟁과 우리 경제의 앞날, 이 모든 것 진단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해 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실장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 박연미 경제평론가님, 두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광군제, 우리는 광군절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중국어로는 광군지혜 이렇게 부릅니다.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명칭해 왔는데 이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미국판 광군지혜라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 기록이 놀랍다 못해 무서울 정도입니다. 베이징 특파원이 전하는 광군지혜 소식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합니다. 3, 2, 1,开始! 11월 11일 0시를 알리는 카운트다운이 끝나자마자 쇼핑액을 집계하는 전광판이 숨가쁘게 움직입니다. 알리바바에 대한 주문액이 100억 위안, 우리 돈 1조 6천억 원을 돌파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2분 5초였습니다. 2017年的天猫双十一全球狂欢节突破100亿的时间是3分01秒，这个数字又再次刷新了。 알리바바는 머라이어 캐리 등이 참여한 전야제를 열어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지난해 광군제 매출 기록 28조 원은 마감 시간 자정 한참 전인 오후 4시쯤 가볍게 넘어섰습니다. 중국은 하루 앞서 마감한 최초의 수입 박람회에서도 막강한 구매력을 과시했습니다. 엿새 동안 65조 원 규모의 수입 의향 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参加首届进口博览会境外嘉宾390位，充分体现了进口博览会的吸引力和影响力。 중국 정부의 강한 동료로 수치가 부풀려졌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두 행사를 통해 세계의 큰손으로서 소비 저력을 보여주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상품 구매와 시장 개방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입니다. 방금 보신 내용 중에 중국 특파원이 전하는 내용 중에 이 모든 수치들이 좀 중국 정부가 좀 과장되게 부풀렸다랄 수 있을 가능성도 얘기를 해서 그런데 박영미 평론가님과 함께 미국의 중국판 광군지혜 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한번 좀 수치를 가지고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평론가님, 네. 100억 위안이면 우리 돈으로 1조잖아요. 네. 그럼 1조 매출을 올리는데 딱 2분 걸렸다는 거죠, 지금? 2분 5초 만에 딱 1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는 얘기고요. 예. 1시간 47분 만에 1,0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16조 원 매출을 달성을 16조 원. 합니다. 잠깐만요. 그 유명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이 엄청난 세일이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우리 돈으로? 블랙 프라이데이가 우리 돈으로 작년 기준 매출이 3조 원 정도니까요. 3조 원. 그러니까 그리고 미국이 3조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중국이 지금 2분 만에 1조를 돌파하고 얼마 만에 얼마요? 지금 1시간 계산이 잘안 47분 되네. 만에 16조 원이고요. 16조 원. 하루 종일 세운 매출은 대략 37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하루에 37조 원이요? 하루 동안 11월 11일 0시에서 다음날 0시 사이 하루 동안만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가 사실은 대규모 세일의 원조잖아요. 그렇죠. 1924년에 시작된 세일의 시조세 같은 건데 그렇죠. 지금 광군제라는 건 2009년에 시작이 됐거든요. 이제 10년 된 거 아니에요? 이제 겨우 10회째를 맞았는데 뭐 매출의 규모가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중국이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는 더 이상 세계의 공장 아니다, 네. 세계의 지갑이다 이런 면모를 과시했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저 정철 평론가님 지금 네. 저희가 표 보내드리고 있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오른쪽이 블랙 프라이데이면은 미국이고요. 네. 왼쪽이 빨간색인데 광군지에면 중국인데 그렇죠. 이게 어떤 차이? 뭐 양상은 비슷한 거예요. 네. 온라인으로 매출을 해서 세일을 대규모로 해서 이제 막 내수 경기를 돌리는 그런 방식인데 미국이 오래됐군요. 미국은. 그렇죠. 블랙 프라이데이는 뭐 전통적인 쇼핑 축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광군제는 이제 2009년에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겨우 10주년이 되는 이제 그런 10주년이군요. 행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저 거래액을 잘 보시면은 여기에서 광군제와 블랙 프라이데이 이제 미래도 함께 볼 수가 있는데 예. 오른쪽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한 3조 원 정도 잡히지 않습니까? 우리 돈으로 3조 원, 예, 뭐 저것은 미국 이제- 달러로 하면은 뭐 예. 30억 달러가 안 되니까. 온라인 규모의 측정치예요. 그런데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블랙 프라이데이가 온라인보다 아직까지도 오프라인 매출이 오프라인이. 상당합니다. 우리 화면 속에서 많이 보셨겠지만은 문 앞에 쭉 대기를 하고 있다가 확 밀려 들어가죠. 예, 11월 22일 11시 59분에 문을 열면 그렇죠. 물밀듯이 들어가는. 이제 그거 해봤자 오프라인까지 합쳐도 채 6조 원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게 블랙 프라이데이니까 이미 편차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네. 제가 왜 거기서 미래를 말하느냐라고 지금 하면 보시는 화면은 저기 중국이에요, 미국이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0시가 돼서 문을 딱 열면 저렇게 이제 밀려 들어가서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인데 예, 저게 가격이 워낙 싸니까 저러는 거죠. 그렇죠. 하고 첫날부터 저 앞에 뭐 거의 90%의 할인이라는 이제 저 방식인데 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쇼핑 패턴이 이미 저렇게 뛰어 달려 들어가는 거에서 20, 30대는 이미 앉아서 네, 클릭하는 것으로 굉장히 바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예. 지금과 같은 추세로 간다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또 특히 날짜가 11월 23일입니다. 네. 굳이 그때를 안 기다리고 11월 10일, 예. 11일에 클릭 하나로 이 광군제 뭐 타오바오라든가 알리바바 쪽에 매출로 가게 될 그러니까 앞으로 블랙 프라이데이와 광군제의 편차는 훨씬 더 커질 수가 커질 있다는 것이다. 것을 이번에 또 암시하는 그런 사인을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예. 수치만 놓고 보면 중국의 광군지혜가 얼마나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인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감이 좀 잡히실 것 같은데 주원 박사님은 이제 뭐 저 시장 참여사라기보다는 이제 분석을 하시고 연구소에서 이런 그 이 산업적 측면으로 이 유통을 지금 이제 연구하고 계시는 분이라 저희가 특별히 모셨는데 중국의 광군지혜의 저런 이런 기록적인 이 매출 신장은 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뭐 그렇게 평가가 되고요. 근데 예. 문제는 미국의 소비 시장 규모가 중국의 소비 시장 규모의 2배가 넘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광군제보다는 더 뭐 최소한 규모 정도는 같아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걸 어떻게 지금 이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해야 돼요? 일단은 중국의 광군제의 특징은 온라인이라는 예. 거죠. 예, 온라인 쪽에 집중이 돼 있다는 게 그게 이제 상당히 큰 특징이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좀 오프라인에 약간은 좀 치중이 돼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세계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 쪽의 소비가 온라인이다. 이제는 더 커지고 오프라인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 그 용감한 토크쇼 직설의 시청자분들만 놓고 보면은요. 저를 포함을 해서 TV를 통해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이 이른바 이제 오프라인 시청자시고 이 모바일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다시 보기나 이런 걸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이제 온라인 시청자라고 생각을 했을 때 TV를 통해서 지금 직설을 주로 보시는 이 분들은 아마 홈쇼핑에 더 익숙해질 것 같아요. TV 홈쇼핑 이렇게 보시다가 저거 좋은데 해서 즉석에서 막 충동 구매도 하셨다가 후회도 막 하시고 반품이 되네 안 되네 막 고민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중국의 광군지의 이 세일은요. 전부 대부분 온라인으로 되는 겁니다. 온라인. 그래서 아까 화면에서 보셨던 3, 2, 1, 땡 하면 몰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컴퓨터 앞에서 이게 주문을 지금 보시는 저 화면이 모바일로 결제를 하는 겁니다. 중국은 이 PC를 건너뛰어서 오프라인 시장에서 모바일로 완전히 건너뛴 세상인데 세상에 2분 만에 1조 원을 도파를 했다니 어마어마한 겁니다.
박평원님, 정평론가님, 네. 이 온라인 주문을 위해서 중국이 뭐 인공위성도 띄운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인공위성 자체도 띄울 뿐만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으로 가면서 네. 온라인 시장 자체, 모바일 쇼핑의 규모가 커지니까 거기에 맞게끔 알리바바 자체가 상거래 시스템도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를 중국 합니다. 정부가 띄우는 게 아니라 알리바바라는 저 회사가 전용 위성을 발사를 하는군요. 그렇죠. 전용 위성은 일단 GPS로 뭐 물건 배송하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우선 결제 시스템이 놀랍도록 커졌습니다. 우리가 간편 결제는 중국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모든 것들 왜냐하면 결제가 돼야 시장이 커지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이 이제 택배 관리들인데 예. 택배 관련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드디어 말로만 듣던 드론을 실질적으로 띄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럼 배달하는 드론 입장에서는. 배달이 실험적이지만 제한적이지만 실제로 실행이 됐나요? 그렇습니다. 실행이 올해는 됐었고요. 또 하나가 저 통신위성 이진싱 뭐 저 프로젝트인데 이미 네. 뭐 알리바바뿐만이 아니라 중국은 땅덩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 위성이 없이는 배송을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근데 배송의 신뢰가 무너지면 가령 주문했는데 뭐 이게 6개월 뒤에 오고 하면 누가 관군제에 저기 참여를 하겠습니까? 저게 중국 내에만 주문하고 그 배송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죠? 예, 배송을 하는데 일단 저런 첨단 시스템은 중국 내에서부터만 적용이 돼도 예. 이미 그건 뭐 최고의 기술력인데 스마트 배송이라고 해서 택배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는 포장까지도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러니까 아마 내년만 돼도 올해와는 또 다른 기술력이 저 알리바바가 주도하는 관군제에서는 연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이른바 그 AI 시스템이라는 게 이미 저기에 적용이 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초보 단계 AI지만 앞으로는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전에 뭐 고객 특히 올해 제가 좀 특이했던 게 이제 챗봇을 도입을 했더라고요. 그 뭡니까? 그러니까 번역 서비스는 맨 첫 번째는 이제 예. 뭐 스페인어, 한국어 워낙 많기 때문에 몇 번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 한국말로도 저 홈페이지를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알리바바 온라인 주문을 지금 중국어로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않아도요? 지금 전 세계 언어로 지금 다 자동으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핸드폰만 열면 됐죠? 관군지에 그 쇼핑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그러고 거예요? 질문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걸 네. 대비해서 AI 챗봇이 가동이 돼서 네. 기본적인 질문과 Q&A는 응답과 답변을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도입이 됐고 두 번째 뭐 스마트 물류, 전용 위성 이런 것들은 뭐 탄마오 다 이미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이제 앞으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더 다운될 수밖에 없고 중국의 그래요. 관군제는 더 부상할 수밖에 없는. 지금 격차가 우리 더 얘기하고 커서 있는 거 보입니다. 중국 얘기하는 거 맞죠? 네, 중국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 얘기가 아니라 엊그제 지금 펼쳐진 상황. 예, 엊그제 펼쳐진 지난 주말에 그렇습니다. 펼쳐진 중국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이거 미국 얘기나 다른 지금 저 유럽 얘기가 아닙니다. 유럽은 아예 아예 거기서 완전히 지금 돼 있는 구태가 거고요. 돼 있는 예, 거고. 예.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도움을 위해서 중국의 광군제 온라인 쇼핑 축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어떻게 됐고 이게 연역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모르실 거에 대비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팩트 체크 차원에서 우리 박여민 평론가님한테 네. 좀 여쭐게요. 이게 9년 된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제 10년 차 이제 고작 10년 된 거예요. 그렇죠.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이거 만들 때만 해도 이거 그냥 시작은 미약했죠.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거의 때요. 뭐 짝퉁 시장 같은 거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참여하는 브랜드도 얼마 없었고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처음에는 그 90년대 초반에 난징대학교 학생들이 이 광군이라는 게 잎사귀나 가지가 없는 몽둥이, 막대기 이런 뜻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4개나 모여 있으니 솔로들끼리 내가 나한테 한턱 쏘면서 이 솔로인 우리들을 스스로 위로하자, 내가 나를 아껴주자 그러면서 시작된 일종의 장난스러운 마케팅 같은 것이었는데 잠깐만요. 저기서 말씀하시는 솔로라는 뜻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없는 싱글이죠. 싱글이라는 네. 뜻이군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그 이성의 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일자가 가장 많은 11월 11일을 정해서 네. 그냥 선물 사서 서로 이렇게 소소하게 주고받자. 그렇죠. 서로 주고받는 거 아니고요. 예. 내가 나한테 쏘자. 내가 나한테 한턱 쏘자. 내가 외로운 나를 위로하자. 외로운 나를 위해서 나한테 네. 선물을 하자. 그동안 내가 참 고생 많았다. 저것도 의식의 변화죠, 네네.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알리바바가 이제 여기에 요걸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을 해야겠다. 마치 우리나라의 한 제과회사가 하는 빼빼로데이랑 11월 비슷한 11일은 건데요. 우리로 한국에서는 빼빼로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규모가 사실 작습니다. 그런데 예. 알리바바가 여기에 착안을 해서 솔로의 나를 보내는 쇼핑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을 네. 했는데요. 네. 당초 2009년에 참여한 업체 수는 27개밖에 안 됩니다.
그럼 물건을 댄 회사가 27개 회사밖에 안 된다는 그렇죠. 뜻이군요. 27개밖에 안 됐었고 그런데 이게 작년에 14만 개, 올해는 18만 개니까 뭐 여기에 참여하는 브랜드의 숫자도 어마어마하고요. 2009년에 27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올린 매출이 100억 원이 안 되거든요. 100억 원이 안 됐는데.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올해는 추정컨대 매출이 37조 원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올해의 매출에는 이 동남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를 인수해서 거기에서 발생한 매출이 더해진 부분도 있고요. 네. 슈퍼마켓 체인이나 음식 배달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체인 안에 있는 그 유통 구조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다 더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네. 회사나 브랜드의 성장세가 그만큼 크다는 거고요. 네. 특히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18만 개의 브랜드 중에 상당수가 수입 브랜드입니다. 여기에서 그 한 2만여 개, 75개국의 2만여 개 해외 수입 브랜드도 참여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뭐 미국의 뭐 아이폰이랄지 아니면 그 기본으로 들어가는 나이키 거죠. 제품 이런 것들이 예. 땡 시작을 하고 한 그 몇 초 만이었죠. 한 30초 만에 10억 위안의 매출을 올리거든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고 30초 만에 1,600억 원의 매출을 올려주었다는 거예요. 네. 이걸 통해서 미국에 전하는 메시지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주원 실장님, 예. 미국의 전하는 메시지다. 이거는 그냥 온라인 쇼핑일 뿐인데 쇼핑의 규모가 클 뿐인데 미중 전쟁 틈바구니 속에서 미국한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 뭘까요? 있다면은. 그러니까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도 이제 중국의 보복 조치로 좀 막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이렇게 크다. 음. 그래서 우리 제품의 어떤 미국으로 가는 그 관세 조치 그런 거가 중심되는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네. 니네들이 먼저 손을 좀 들어라. 이런 메시지일 것 같고요. 중국의 내수 시장은 이렇게 견조하고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커가고 있다. 미국의 물건 팔아먹지 않아도 우리가 내수 시장만으로도 중국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식의 메시지 전달이라고 해석이 가능합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을까요? 미국의 기업들도? 부럽죠. 지금은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약간은 좀 막혀 있거든요. 그렇죠. 중국 시장에 예. 대한 진출이 그런 걸 고려를 해보면 미국 기업들도 중국 시장을 뭐 미국을 포함해서 네. 세계 어떤 나라가 과연 중국 시장을 버리고 자국의 산업이 네. 커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도 상당히 좀 부러워할 거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로비나 정치 활동을 통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이 가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18만 개의 업체가 동참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상당수가 지금 외국산, 특히 이제 미국 쪽 업체들이 이 시장을 놓칠 수가 없으니까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주원 실장님 같은 경우에 대한상공회의소의 연구위원도 하셨으니까 혹시 우리 기업들은 얼마나 참여를 하나요? 여기는? 꽤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한국도 주로 이제 지금 이 시장과 예. 이 열기를 놓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꼭 광군제에 참여한다라기보다는 우리 유통업체들이 이제 광군제 직전에 좀 참여를 해서 네.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이제 소식이 들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지금 두드러지는 게 이제 화장품 업체 화장품. 많지는 예, 않습니다. 예. 지금 광군제 이번 초반에 1억 이하를 상회한 브랜드 중에 유일하게 거의 우리나라 화장품 업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한국 업체 중에는 화장품이 그나마 좀 1억 위안 이상의 그 위치를 차지한다. 혹시 전자나 IT 쪽 우리가 강세라고 생각했던 그런 산업들이 좀 가서 재미 좀 본 거는 없는 모양이죠? 지금까지 나오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지금 우리한테는 좀 우울한 소식이에요. 화장품 우리가 경쟁력 있기는 하지만 사실은 장기적으로 이게 돈이 되려면 IT라든지 우리가 중국하고 기술 격차 있는 쪽에서 좀 재미를 좀 봤었으면 좋겠는데 네. 이 광군제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 업체들의 이 면면을 쭉 분석을 해보면 앞날이 그렇게 밝지가 않다며요. 그렇습니다. 이번 통계 방금 주원 실장께서 얘기도 했지만은 거의 뷰티 업계에서 화장품 쪽이 이제 그나마 리스트에 예. 20위권, 3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IT 제품들은 실질적으로 많이 좀 선전을 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중국 내가
네. 마치 샤오미라든가 이 중국인들도 서서히 자국 브랜드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중국산 메이드 인 모양새들이 많이 차이나를 보이고 쓰는 있습니다. 모양이죠. 예, 게다가 또 우리의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도 뭐 큰 폭으로 세일을 할 수가 없는 대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우리 리스트업에는 우리의 IT라든가 전통의 강호 제품이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10위권 한번 쭉 봤더니 중국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게 일단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장 많이 뭐예요? 산 것들 뭐 좋아하냐? 예. 기저귀라든가 분유 이런 것들. 기저귀, 분유. 예, 그러니까 아, 자신들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못 분들. 믿는 거. 네, 그래서 위생적으로 못 믿는 거. 네, 예, 그 예. 비공식 집계기는 하지만은 현재 1위가 이번 예. 하루 동안의 1위가 호주의 스위스라는 이제 브랜드가 네. 있었고 2위가 일본의 무늬라는 제품인데 좀 찾아보니까 무늬가 뭔가 했더니 기저귀였어요. 기저귀. 예, 그러니까 분유, 아동용품, 기저귀가 거의 1위부터 5위권. 그다음에 그리고, 영양제, 예, 이런 영양제. 것들이 이제 압도하고 있어서 아하. 중국 사람들이 이런 것들 부족한 것들을 사고 아마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TV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메이드 인 차이나도 괜찮아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속내를 좀 읽어봤습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광군지에서 기록적인 매출을 올린 그 품목 중에 이렇게 보면 미국산 중에 미국이 엄청나게 첨단 제품 팔아먹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고 기록을 보면 깜짝 놀라는 게 건강기능식품. 네. 건강기능식품은 압도적으로 메이드 인 USA가 많이 팔리네요. 이거 중국산을 잘 못 믿는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중국이 여전히 건강기능식품 기술이 아직도 못 따라간다는 뜻인가요? 사실은 자국 상품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는 거죠. 그 다들 기억하실 텐데 최소한 먹는 것만큼은 중국이 메이드 인 차이나를 안 믿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뭐 약이나 분유도 사실 멜라민 분유 사태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유제품에 대해서 여러 빈번한 사고가 좀 있었고요. 예, 예. 중국에서 왜 식품인데 가짜로 그 유사하게 식품을 만들어서 팔았다 이런 사고들도 있었고 종이만두 사태, 네. 뭐 젓가락으로 만든 우엉 이런 것들까지 나오던 아니, 마당이니까 뭐 계란도 생으로 만들어내는 나라인데 그건 뭐. 참 예. 사실 신기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식품이나 약품에 대한 안전성이나 아니면 신뢰도가 굉장히 아직까지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많이 사가는 것들, 보따리상이 전통적으로 많이 들여가는 것도 사실은 가짜가 아니라는 걸 믿을 수 있는 화장품들, 아하. 의약품들, 먹을거리들이거든요. 홍삼. 그렇죠. 예, 홍삼 제품 이런 거. 예, 실제로 중국에 그래서 그 소매 유통업체에 가보면 한국산 식품들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도 잘 팔립니다. 그 미국에서도 그 대표적인 약국 브랜드 그런 데에서 들어가는 그런 약들이 많이 팔리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첨단 기술 이런 쪽은 가능하면 자국 걸 써라 하는 동료도 있고요. 사실은 약품이나 화장품 이런 것들도 최근에 한국에서 보따리로 물건 떼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비행기 자체 전수조사가 있었을 만큼 중국 정부가 네. 국내에서 해결해라 이런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이런 소비들도 자국 브랜드로 옮겨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주원 실장님, 예. 그 주원 실장 뭐 전문가시니까 더욱 더 느끼시겠지만 그냥 일반 소비자에 불과한 저의 국민의 눈높이, 시청자 눈높이에서 봤을 때 쇼핑, 유통 이런 거에 이 국경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뭔가를 내가 필요한 물건을 살 때 저희만 해도 그냥 이거 어디 가서 사지라고 고민을 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핸드폰 꺼내놓고 전 세계를 상대로 쇼핑을 하고 주문을 하고 배송을 받고 하는데 너무너무 익숙하다 보니 젊은 친구들은 국경의 개념과 이 자국산에 대한 개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이제 재화와 서비스가 이제 교역이 되는데 네. 재화라 그러죠.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상품은 교역재라 그래서 네. 국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고요. 근데 그랬죠. 최근에는 이제 그 온라인 기술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굳이 뭐 그런 국경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해외 직접 우리가 직구라고 하죠. 예. 살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 제품을 외국 소비자들이 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좀 기성세대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어렵죠. 예, 패턴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박연미 평론가님은 직구 자주 직접 하세요? 자주는 아닌데 이게 예컨대 뭐 대표적인 청소기 예. 이런 것들은 그 한동안 청소기 교체 시즌이 됐을 예, 때 뭐 다 땡땡 이런 그렇죠. 제품들 그런 것들을 비싸니까. 모아서 한번 저희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마을에서 네. 친한 집들끼리 모여서 왜냐하면 이게 직구로 샀을 때하고 국내에서
다양한 소매 유통 채널로 네네. 샀을 때하고 가격 차이가 뭐 10만 원 이상 나니까요. 많이 나는군요. 네. 그 특히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해외에서 가전을 들여왔을 때 뭐 안전성만 보장이 된다면 가격 차이가 좀 있는 편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소위 엄지 쇼핑족들 전화기로 모바일로 쇼핑하시는 분들은 이제 직구가 그렇게 먼 일은 아닙니다. 예, 근데 해외 직구의 그 퍼센티지만 놓고 보면 연평균 지금 한 36%씩 이 신장을 한다고 그러면은 36%씩 올라간다는 얘기는 3년만 지나면 2배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현재 뭐 시장 분석 좀 해보면 우리 온라인 시장 규모 한 120조 원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120조 예, 원. 근데 네. 온라인이 큰 틀에서 모바일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120조 원을 좀 쪼개면 한 60%는 모바일을 통한 온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뭐 물건 산다 이거예요. 60%가. 그렇습니다. 60%. 예. 그러니까 120조 중에 60%는 핸드폰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되겠고 예. 그 중에서 한 4%, 5% 해외 직구 규모가 지금 뭐 3조 원에서 많이 잡는 데는 5조 원으로 평가를 하고 5조 있으니까. 원, 예. 근데 이게 지금 매년 30% 일고 있으니까 아마 내년 후년에는 해외 직구 뭐 10조 원 시대 열렸다. 이런 것도 우리가 쉽게 해외 직구 10조 원 시대. 예, 쉽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까. 뒤집어 얘기하면요. 네. 그 10조 원이 우리 시장에서 우리 전통 시장에서 만약에 팔려 나갔다면 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극심한 내수 불황이 동네 상권이 살아나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10조 원이 만약에 이쪽에서 벌어진다면 그렇죠. 그런 가정이 충분히 그런 거죠. 가능하지만 근데 이게 지금 다들 핸드폰 열어서 해외 직구로 다 그냥 해외 거 그냥 사고 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매출은 그 해외에서 벌어지는 거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고 해외에서 마진도 해외 플랫폼, 가령 아마존이라든가 그렇죠. 알리바바가 떼먹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우리는 싼 물건을 산다고는 하지만 돈 버는 건 외국이 버는 거지 한국이 버는 게 없어요. 그렇죠. 하고 중간에 그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예. 결제 역시도 지금 거의 다 외국 시스템이 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리페이라든가 그거 역시도 또 뺏기는 거죠. 기회 비용처럼. 그렇죠. 예. 그렇죠. 주원 실장님, 그렇다면 우리도 자꾸 이렇게 앉아서 그냥 시장을 뺏기기만 하지 말고 우리도 이런 판을 좀 벌려서 그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코리아 세일 페스티벌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있기는 있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그 중국의 광군절이나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사실은 이제 민간 주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하는 거고 다들 민간이 하는 거죠. 코리아 세일 페스타는 한 3년 전부터 정부 주도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3년 전이면은 박근혜 정부 때 시작을 한 건가요? 201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예. 그때도 내수 침체 문제가 좀 있어서 그렇죠.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통해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좀 내수를 키워보자 이런 예. 거였는데 일단은 참여 기업 수를 보면 그때 한 340개 그리고 작년에 한 446개 그리고 예. 올해는 440개로 오히려 줄고 있고요. 정부 예산도 계속 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모 자체도 보면 한 10조 정도 정부 산업통상부 통계로는 한 10조도 안 될 것 같은 예, 그런 예. 규모인데요. 가장 큰 원인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민간 기업의 참여가 저조하다. 예. 중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유통기업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조업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유통기업이 가격의 폭을 대폭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워낙 내수시장 규모도 작고 유통시장이 과당 경쟁이다 보니까 네. 제조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제조사 같은 경우는 할인폭을 크게 안 하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인폭이 뭐 예. 많아야 뭐 10% 20%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나라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에 제품 구매할 이유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기에 나오는 물건이 평소보다 더 싸다라고 느끼지를 못하는 왜냐하면 거군요. 평상시에도 그 정도는 할인을 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 거의 유명무실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저 박용민 평론가님 네. 뭐 저 평론가이기 앞서서 이 실제로 이런 쇼핑을 실제로 하시는 입장이실 테니까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 입에도 잘 안 붙는데 가 보셨어요? 참여해 보셨습니까? 그게 올해는 온라인으로 뭘 좀 사봐야지 제가 안 그래도 사이트에 그 기간에 들어가 봤는데 네. 좀 당황스러웠던 게
가격이 얼마인지 안 가르쳐 주고요. 할인폭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바깥 양반 구두가 필요해서 예. 싸다고 하길래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최종적으로 얼마인지가 중요하지 사실은 30% 할인 이런 거 별로 중요한 정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코리아 세일페스타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30% 할인인데 그게 얼마인지는 안 가르쳐준 이런 식 아니면 백화점에 나가봤는데 우리는 뭐 사실상 1년 내내 상식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뭐 종전하고 가격이 크게 다르지 않으네 이런 생각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지갑이 쉽게 열리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할인 매장 가서 사는 거랑 별 차이가 없거나 할인 매장보다 더 싸다라는 느낌이 팍팍 오질 않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백화점이나 유통업체 입장에서도 이게 사실은 계륵 혹은 질긴 고기 같은 그런 행사입니다. 이게 그래요? 그 회사들 입장에서는 준비하라고 하니 이게 네. 사실상 2015년에 메르스 사태 이후로 소비가 너무 줄어드니까 그렇죠. 내수가 너무 죽으니까. 뭐라도 해보자 해서 예. 관제로 시작된 행사잖아요. 예. 참여를 안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연중에 하고 있는 다른 세일을 넘어설 정도로 크게 매출에 도움은 안 되고 네. 그런데 이런저러한 상품들을 내놔야 하니 번잡하기도 하고 여기 들어와 있는 입주사들도 좀 괴롭혀야 하고 이런 행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말하자면 올림픽이나 우리가 아시안 게임 때 마스 게임 했잖아요. 네. 관제 행사로 동원해서 마스 게임처럼 돼버렸군요. 마스 이게. 게임처럼 했는데 이게 신나진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예. 최근에 한국 시리즈 하면서 야구 응원할 때 뭐 얼마나 신납니까? 미세먼지가 최고까지 올라가도 우리가 마스크 쓰고 가서 신나게 응원하잖아요. 저는 그 차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국의 광군제는 지금 코리안 시리즈 지금 결승전 같은 분위기고 그렇죠. 우리 지금 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는 거는 옛날에 우리 부채춤이죠. 어렸을 때 했던 이 저 부채춤 수준의 네. 마스 게임 같이 돼버렸네요. 예. 그나저나 정평원님 올해도 코리아 세일 페스타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까? 네, 뭐 있었고 행사도 나오고 했었지만은 지나갔어요? 예, 지나갔었고요. 야, 홍보 근데 아무도 우리 기억 쪽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결과가 어디서 좀 했습니까? 미미했었기 때문에 뭐 전국적으로 실시가 됐었습니다. 네, 전국 네. 유통가에서 실시가 됐었는데 뭐 참담한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제 관련해서 저 차이점 같은 것들 혹은 이제 비전에 대해서도 많이 좀 스터디도 하고 또 이제 뭐 컨설팅도 하고 그러게요. 하는데요. 이게 좀 우리가 이 얘기 나온 김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지혜를 이렇게 부러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건 해서만 될 일이 아니고 네.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될 텐데 네. 이미 시작을 해놨는데도 국민들이 기억을 못한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방식이 굉장히 처졌기 때문인데 우리가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시작을 좀 해보면은요. 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오히려 광군제보다도 한참 처집니다. 왜냐하면 블랙 프라이데이 방식을 보면 네. 아마존이라는 아마존닷컴이 물량을 사서 자기 플랫폼에다가 때려 넣는 거예요. 아하. 그럼 소비자들이 아마존에 가서 싼 물량을 사게 되는 이런 구조가 그렇죠. 이제 미국 온라인에서 펼쳐진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예. 광군제는 어떠냐? 알리바바, 뭐 타오마오 이런 몰에다가 네. 일단 플랫폼만 두고요. 네. 팔 사람, 살 사람을 같이 모으는 방식이에요. 아하. 이 말 그대로 공유 경제처럼 그냥 다 이걸 이 운동장에다 몰아놓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아마존이 잘 많이 바게닝 파워가 있지만 판 자체를 몰아넣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다시 예, 모이는 예. 그런 판보다는 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될 텐데 우리의 코리아 세일페스타는 지금 플랫폼 자체도 없고요. 플랫폼도 이게 없고 온라인 행사인지 오프라인 행사인지도 애매하고. 애매하고 예. 세일인지 페스티벌인지도 또 애매하고 예. 이런 이제 묘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비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할 때 무슨 얘기하냐 우리가 정말로 광군제를 이겨내려면 요즘 블록체인 같은 기술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알리바바라는 플랫폼 위에 판매자, 소비자가 모여서 판을 하는데 그렇죠. 이걸 깨려면 블록체인, 요 플랫폼을 없애는 개인 간끼리 가게 되는 그 상거래를 먼저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 뭐 IT 업계 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정부는 아직도 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예, 정말 예. 이제 과거의 방식에 첨착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알리바바 광군제가 시장을 완전히 잠식할 거고요. 그러네요. 예. 그 와중에 중국이 또 먼저 블록체인 시장으로 가버릴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뭐 계속 우리는 후발업체가 될 수밖에 글쎄요, 없죠. 우리도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블록체인 말씀을 하시니까 멋있어 들리기는 하는데 이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블록체인 갖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블록체인이 그러면은 그 코인 생각밖에 안 나니까. 야, 이게 그 생각보다는 어려운 돌파구네요. 이 정부 입장에서도 뭐 말만 한다 그러지 실제로 뭘 할 거야 그러면은
딱히 이겁니다 하고 대답은 나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예, 또 예. 그렇게 또 어렵지 않다. 쉽게 생각하면요. 그렇군요. 예, 알리바바라는 곳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팔 사람도 굉장히 여기 좋아요. 예, 그러니까 예. 소상공인들도 타오바오 들어가려고 애를 쓰거든요. 네. 팔 사람들도 살 사람들을 여기에서 모아줬지만 앞으로 5년 내 10년 내가 되면 네. 이 중간에 이 마진 뛰는 이 판도 필요 네. 없을 수가 있어요. 우리 그렇군요. 둘끼리도 거래가 그냥 가능한 개인 간 거래로 P2P처럼 이루어진다 그렇죠. 이거죠. 그 예, 시장을 예. 먼저 가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리바바 타오바오라고 T몰 광군제 이거를 이해를 하실까 싶어서 이거 어느 분이 좀 알리바바하고 타오바오하고는 뭐가 다른 겁니까? 설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네. 특정의 상품군의 차이도 있고요. 예. 거기에 유사한 것들도 있고 마진율의 차이도 있고 본인이 어떤 사이트를 더 선호하냐 뭐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럼 보통 알리바바 우리가 사이트가 따로 있고 그렇죠. 타오바오 타오바오도 사이트가 있고 있고 그거는 티몰 사이트도 소비자의 있고, 선택입니까? 예, 그걸 다 합쳐서 광군제가 이번에 뭐 33조 원 매출이다 예. 이런 것들을 잡을 수가 있고 저기에 하부 또 온라인 마켓들이 있어요. 네, 네. 그것까지도 다 연결된 이제 매출 추이라고 볼 수가 있는 T몰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고요. 그렇죠. 네. 예. 이 모든 것은 다 핸드폰, 이 스마트폰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고 선택의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중국 내에선 90%가 모바일 결제라고 그렇죠. 올해는 하죠. 예, 예. 네, 올해는. 주원 실장님, 제가 이거 현상보다는 자꾸 제가 구조적인 질문과 이 근원적인 대책에 대해서 자꾸 여쭤보게 되는데 말씀 중에 아까 대한민국은 유통이 유난히 약하다 그러셨고 우리는 제조업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된다고 말씀을 좀 해주셔서 시청자들이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좀 추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시청자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제조업을 해서는 돈을 못 벌지만 그래도 유통회사는 돈을 번다. 신세계가 돈을 벌고 현대백화점이 돈을 벌지만 거기에 납품하는 제조사들은 우리는 세계적인 브랜드가 없다. 돈을 못 번다. 이게 지금 상식처럼 돼 있는데 오히려 유통이 약합니까? 우리가 기법이? 우리 유통은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이고요. 온라인도 매장 많이 중심이기 들어있지만,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중국의 광군절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우리 제조사들이 좀 많이 두려워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일 두려워할 게 왜냐하면 뭘까요? 주변에 있는 젊은 친구들 보면 네. 만약에 주요 가전 제품들을 광군절 기간에 중국에서 사겠다. 아하. 국내에서 사겠다가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게 주요 뭐 IT나 가전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이제 국내에서 뭔가 소비를 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나 광군절이나 미국의 블랙 예. 프라이데이나 중국의 광군제를 우리 소비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서 물건을 산다. 왜냐면 싸니까요. 싸니까. 거래 안전성만 확보된다면 앞으로 이런 추세는 빠르게 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근데 인공위성까지 띄우고 이렇게 4차 AI까지 동원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송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 시비는 점점 뭐 희박해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사실은 비행기로 가까운 데는 2시간, 3시간이면 가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은 거의 뭐 국내하고 배송 기간이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 소비자들도 중국의 광군제를 기다렸다 물건들을 산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실감 나십니까, 박평론가님? 그런 현상들? 실제로 그렇죠. 주변에서 보면 많이들 이제 봐요? 가전 같은 것들 그리고 예. 심지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서 중국 내부의 가전이나 IT 브랜드의 성장을 말씀을 하셨는데 예. 최근에 만들어진 합성 중에 차이슨이라는 말이 있어요. 다이슨 플러스 다이슨과 차이나. 차이나의 제품이죠. 그러니까 가격은 차이나 수준으로 합리적인데 제품력은 다이슨 수준으로 괜찮다더라 해서 최근에 아마 그 젊은 주부들 사이에서는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을 소위 차이슨 제품 중국 브랜드로 들여오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그때 얼뜻 봤던 그 제 기억이 맞다면 오리지널 그 다 땡땡 제품의 그 청소기가 주부들한테 제일 인기라 하는데 보통 90만 원에서 1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말씀하신 차이슨 제품이면 생긴 것도 똑같고 성능도 똑같다는데 얼마입니까? 성능까지 같은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겠고. 외관은 비슷하거든요. 예. 근데 여하튼 소비자들이 사용하는데 큰 지장은 없다고 하는데 가격은 뭐 거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반도 아니고 5분의 1, 20%요?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공기청정기도 그 오리지널 제품이 한 6, 70만 원대라면 그 거기서 들여오는 제품이 한 20만 원대, 10만 원대 후반까지
정도까지도 살 수가 있다고 하니까 가격 경쟁력에서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디자인을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들, 젊은 소비자들, 1인 가구들, 그리고 어린아이 키우는 집들 이런 쪽으로 그 소위 말하는 공동구매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신압으로 국내 시장을 꽤 많이 침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직구 판매량이 이만큼 늘어납니다. 온라인 쇼핑이 이만큼 늘어납니다를 표를 자꾸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얼추 그 추세가 같나요? 방향성이? 비슷하죠. 비슷하고 아하. 이제 여기에서 그 위험을 무릅쓸 기회 비용을 내가 감안하더라도 예컨대 LG전자의 TV 이런 것들을 역직구로 들여온달지 미국에서 과거에 그렇게 네, 들여왔거든요. 그렇게 들여왔을 때 내가 AS나 중간에 파손될 가능성을 고려해도 이게 멀쩡히 온다면 3분의 1 값에 살 수 있으니 나는 그 위험을 무릅쓰겠다. 이게 과거의 패턴이었는데 이제 광군제는 꽤 믿을 만한 축제로 10년 정도 자리매김을 한 상태이고 세계적으로 믿을 만한 브랜드들이 들어가 있고 이게 뭐 거의 중국이 온라인에 새로 쌓은 만리장성과 같은 그런 개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중국이라는 물리적인 영토 위에 쇼핑의 천자로서 알리바바가 군림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이나 배송이나 여러 가지 불안감들을 많이 줄여주었기 때문에 사실은 추석 끝나고 연말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도 딱히 소비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그 계기들이 없었는데 광군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갑을 열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질문 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언론에서 추석 대목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지 오래됐죠. 그렇죠. 추석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수가 확 늘고 추석 대목으로 뭔가 물건이 더 팔리고 이런 게 특별히 없죠. 뭐 식료품 이런 게 소폭 더 팔리기는 합니다만 예. 추석으로 대목을 봤다 이런 말들은 아예 사라진 지 사라졌죠. 오래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오히려 2달 지난 뒤에 11월 달에 광군제가 되면 사람들은 중국의 광군제를 기다렸다 필요한 물건을 산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11월이 원래 유통가에서는 야, 죽은 달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래서들 다 11월 달에 하잖아요. 그걸 심폐소생술을 해낸 게 광군제입니다. 그러네요. 예. 야. 올해 같은 경우에 근데 예. 알리바바의 그 마윈 회장이 항상 먼저 이 선언을 하잖아요. 예. 그 3, 2, 1 땡 하면은 그 선언을 항상 마윈 회장이 했는데 가만히 제가 아까 영상을 봤더니 올해는 마윈 회장이 안 보이더군요. 예. 어디 갔습니까? 아니요, 뭐 그 직접 나와서 한 건 아니고, 예. 예, 뭐 온라인을 통해서 하긴 했는데, 하긴 했어요. 제가 잘 모르지만 좀 정치적으로 마윈 회장이 약간 좀 위축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은퇴는 한 거죠, 공식적으로.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은퇴를 안 한 것처럼 또 보이기도 좀 하고요. 석연치 예. 않아요. 마인 회장에 대한 이 은퇴설에 대해 중국 정부의 뭐 압박이 있었네, 무슨 세금 뭐 탈루 조사를 받네, 아니면 미리 그냥 선제적으로 은퇴라고 지금 뒤로 이선 후퇴를 한 거네, 뭐 별말이 다 나오대요. 네. 시장에서는 아직 확인은 안 되는 모양이죠. 확인은 안 됐지만 뭐 여전히 영향력은 있겠죠. 영향력은 예, 있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요란했죠. 근데 뭐 항상 보면은 미국 가수들 데려다가 뭐 전야제하고 뭐 쇼하잖아요. 네, 그렇죠. 올해도- 올해는 머라이어 캐리가 왔고 올해 작년에 머라이어 니콜 캐리가 키드만이었는데 예. 마윈 회장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영상이 꽤 재밌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 이제 중국 내 달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아. 가령 뭐 저기 이제 나온 사람들과 영상을 통해서 마윈 회장이 대결을 하는데 예. 가령 뭐 포장의 달인, 뭐몇 초에 몇 개씩 싸는 예. 개, 랍스터 싸는 뭐 달인도 나왔고요. 예. 배달의 달인, 그래서 뭐 택배하는 달인도 예, 있었고. 지금 저 가운데 있는 분이 마인 회장인데. 네, 하고 예. 그 이제 쇼핑 피팅 모델이라고 하죠. 막 몇 초에 옷을 몇 개 갈아입는데 갈아입는다. 뭐 이렇게 뭐 달인 대결을 했었기 때문에 재밌게 그 영상을 보기는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저 자체가 이제 장융 CEO라고 예. 이제 후계자입니다. 알리바바의 후계자 장융 CEO에게 이미 알리바바 그룹이 어쨌든 후계 구도가 가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뭐 오늘 이번에 등장하지 않았던 거에 이제 큰 의미는 부여하지 않는데 네. 다만 은퇴가 좀 빨랐던 것은 맞습니다. 좀 석연치 않기는 해요. 예, 그것이 최근에 시진핑 주석과 관련한 어떤 정치 구도들 그렇죠. 재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과는 예. 분명히 연관성이 있을 텐데요. 아마 마윈 회장도 일단 여기서 은퇴를 하고 지금 네. 쏟아오는 이 물결은 좀 피하자 하고 네. 장융 CEO 자체에 대한 신뢰도 깊고 장융 CEO가 실은 저 이때까지
저 광군제를 주도해 왔던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겸사겸사 바톤도 넘기고 후손에 좀 이렇게 피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속내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마윤 회장이 왜 화면에 저 무대에 올랐냐 안 올랐냐를 저희가 주목했던 이유는 마인 회장 없는 알리바바의 광군지의 행사가 과연 성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꺾일 거냐 이거에 관심을 뒀던 건데 마윤이 없어도 광군지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더라. 이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주목하는 예, 거잖아요. 저도 뭐 굉장히 놀랐고 또 하나 이제 보도 논조에서 차이가 뭐냐면 미국 언론은 어떻게 좀 풀어가고 있느냐. 예, 작년에 궁금합니다. 공식 집계로 매출이 한 28조 원, 29조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 지금 아직은 비공식인데 33조 원 얘기도 나오고 35조 원 네. 그 이상도 나오니까 누가 봐도 성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그거 언론들은 부인을 못 하잖아요. 성장 폭이 매출의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 이게 이제 크지 미중 않았다. 무역 전쟁의 뭐 여파다 이렇게 논조로 가고 있는데 미국은 애써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중국 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미국의 압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소비자들, 세계 판매자들은 다 중국으로 모였다. 그래서 역대 기록을 또 세웠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예. 있는데 그럼 네. 예, 하나만 더 여쭤보죠. 중국 정부는 매출 규모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 좀 과장됐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나라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이 지적에 대해서는 뭐 공감합니다. 사실관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저는 뭐 사실관계가 모르지만 이때까지 행태들, 특히 이제 통계를 마사지하는 구조를 봤을 때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아하. 요번에 매출 사이즈 큰 것이 미중 무역 전쟁의 어떤 결과, 현재 현황 구도를 설명하는 또 다른 바로미터가 될 수 있으니까 아마 좀 통계 관리에는 네. 분명히 뭐가 개입이 됐을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이제 말씀 좀 드리면 예. 저도 기본적으로 옛날 사람이어서 아직도 블랙 프라이데이에 아마존을 더 선호를 하거든요. 네. 근데 서서히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왜 아마존만 하냐 이제 네, 광군제로 알리바바나 타오바오로 가자는 움직임이 진짜 많아요. 예, 예. 예. 아니 그 소비자 입장에서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런 통계를 부풀렸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중국에서? 실장님은 경제연구소 전문가 입장에서 중국 예. 경제 통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십니까? 한 60% 정도 신뢰를 합니다. 특히 경제 성장률 같은 60%밖에 신뢰를 안 하세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중국의 분기 단위로 이제 경제 성장률이 나왔는데 예. 이게 약간 좀 뒤로 가면 한 몇 년 전만 해도 예를 들어 1분기 경제 성장률이 4월 1일 날 나왔었거든요. 예. 예. 근데 요게 이제 한 달 정도 늦춰진 게 이제 최근 몇 년 전부터인데 한 최근 1, 2년 정도 중국의 분기 경제 성장률을 보면 한 4분기 연속 똑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기 어렵거든요. 예.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걸 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해냈다는 예. 건지 통계를 마사지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조금은 좀 의심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과 의심의 눈초리가 없는 거는 아니지만 중국 내수 시장의 저 견조함은 옆에서 보기에는 놀랍다 못해 무서울 정도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죠. 이거를 뭐 조작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밝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예, 그건 모르는 건데. 자, 우리 얘기 좀 와보죠. 우리가 중국이고 미국이고 참 정말 부러운데 3전에 30전에 이런 소비가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대한민국에서 좀 이런 일이 좀 언제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저 내수 시장은 여전히 지표 안 좋죠. 여전히 안 좋습니다. 안 좋고요. 더 떨어지나요? 특히 2분기 때 그 GDP가 나왔을 때 어느 부분이 걱정이 된다 주목해서 보았느냐면 소매 판매가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내수 기여도가 전체 GDP에서 줄어드는 부분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이 대외 변수가 언제 정리될지 모르는데 수출이 혹여라도 그리고 대표 선수인 반도체가 혹여라도 꺾일 때 우리가 비빌 언덕이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산업 생산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소매 판매가 2.2% 줄었습니다. 9개월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고 당장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갑을 열고자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저 통계만 놓고 보면 9월 산업 활동 동향 좀 말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기업들이 이게 물건이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생산을 줄였다는 얘기일 것이고 사람들은 미래가 더 불투명하니까 지갑을 더 닫아서 물건을 더 안 산다는 뜻이죠. 그렇죠. 지금 저 이 첫 네. 번째, 두 번째 파란색으로 네. 화살표가 아래란 얘기는 그럼 기업은 불투명하니까 생산을 덜 하고 소비자는 불투명하니까 소비를 덜 하고 이 악순환의 고리는
당분간 계속 됩니까? 정평원님 보시기에? 네, 그러니까 제가 좀 패턴 중에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동안에 소비는 견조했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예, 그런 얘기. 그러니까 계속 지표들은 꺾이지만 소비가 좋았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위기는 아니다 이제라고 했는데 이번 9월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액이 확연히 꺾이면서 소비도 어려붙었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또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최악이라고 여겼던 설비 투자에서는 또 반등이 나왔었습니다. 그동안에 설비 투자의 마이너스 증가율은 IMF 외환위기 때만큼 정도 진짜 안 좋았거든요. 네. 근데 설비 투자라는 것은 현행 지표이기도 하지만 또 선행, 미래를 반영합니다. 미래를 왜냐하면 반영하죠. 투자를 해야 앞으로 3년 뒤, 5년 뒤 먹거리가 되는데 네. 그것도 없다는 얘기인데 일단은 깜짝 반등이 나왔는데요. 네. 만에 하나 이제 10월, 11월이 나왔는데 자칫 저때 설비 투자가 일단은 뭐 기술적 반등 수준이고 설비 투자마저 꺾이고 네. 소매 판매도 이제 완전한 마이너스 길로 가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냥 제가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그랬었는데 네. 저 평론가님 말씀을 하시니까 저 7월달에 반짝 올라갔던 저게 SK 하이닉스 그 설비 투자가 어마어마한- 목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게 착시 효과다라고 좀 분석이 돼 있던데 그것도 큰 팩트는 맞습니까? 영향이라고는 네, 큰 영향이라고 그거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저것도 마이너스라고 얘기가 있던데. 예, 그건 이제 10월에 우리가 확인을 봐야 해보면 되는 네, 거죠. 그것을 예. 정확하게 설비 투자가 바닥을 찍은 것인지 아니면 설비 투자의 마이너스 행진이 예. 일시적인 요인으로 잠깐 반등을 한 것인지 확인이 될 텐데 곧 나오죠. 곧 나옵니다. 곧 나오죠. 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주 실장님, 예. 좀 겁나는 지표가 하나 기다리고 있던데 고용 동향 지표 뭐 곧 나오는 게 있습니까? 예, 이제 중순쯤에 11월 중순에. 예, 10월 고용 동향이 나오는데 이제 9월을 사실 이제 플러스 한 4, 5만 명 정도 예, 나왔거든요. 예, 근데 조금 좋아졌었잖아요. 그게 마이너스가 나올 거라 예측을 했는데 농림업 쪽에서 커버가 되는 바람에 이제 플러스가 나왔는데요. 네. 근데 10월은 마이너스가 나올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어유 잠깐만요. 전년 동월 대비 이 신규 취업자 숫자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자 수 자체가 이제 감소하는 거죠. 그게 전년 대비 50만 명이 늘었네, 30만 명이 늘었네, 10만 명이 늘었네 이러던 숫자 아닙니까? 예, 시청자들이 그렇게 예.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랬는데 이제 그게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나올 그러면 가능성. 실질 실업자 숫자가 이제 늘어난다는. 그렇죠. 예, 취업자 수는 어이구. 줄고. 아니 그거 좀 잘못 알고 계시거나 좀 이렇게 좀 그 과도하게 걱정하시는 거는 아닌가요? 왜냐하면 실제로 최근에 국책연구소에서 경제 전망치가 나왔는데 국책연구소는 아시다시피 정부의 기조를 어느 정도 좀 대변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좀 보수적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불구하고. 앞으로 마이너스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언급이 돼 마이너스 가능성이 있다. 아이고 박평론가님도 그런 네. 얘기 많이 들으세요? 지금 KDI가 내놓은 전망이 올해 연간으로 신규 취업자 수 증가폭이 한 7만 명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9월까지 한 9만 명 정도.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도 앞으로는 남아있는 달에는 마이너스를 상정하고 있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저희가 7, 8, 9월 고용 지표가 3천 명, 5천 명, 4만 5천 명 이렇게 흘러갔는데 사실은 4만 5천 명이라는 9월의 통계에서도 네. 통계청이 해석하기로는 이게 민간에서 만든 일자리가 아니고 정부 주도로 재정이 투입돼서 만든 일자리가 상당하기 때문에 통계청이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면서 정부의 어떤 손길이 없었다면 9월에 이미 마이너스에 접어들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실업률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정부가 돈을 풀지 않으면 뭐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경제팀 바꿨을 때 일성이 재정 확대하겠다는 얘기는 또 하던데 네. 결국 같은 맥락인가요? 그렇죠. 이제 적극 재정 확대. 현재로서 돈 있는 곳이 예. 국가밖에 없어요. 정부밖에 돈이 없으니까 민간은 민간은 풍년으로요. 예. 주도권을 이제 갖는 것이 맞는데 뭐이 자리에서도 직설에서 여러 차례 말했지만 네. 적극 재정은 굉장히 찬성을 하고 시장 개입도 찬성을 하지만 효과적인 적극 재정, 똑똑한 정부의 간섭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예. 이게 돈은 많기 때문에 어쨌든 실탄이 있는데 이 실탄을 잘 쓰는 것이 그러니까 쓴다 만다보다는 이제는 써야 되는데 당위입니다. 안 쓰면은 침몰하죠. 배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써야 되는 건 맞는데 얼마나 현명하고 똑똑하게 쓰느냐가 뭐 2기 경제팀이 갖게 되는 이제 숙제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 나온 김에 좀 해보죠. 화면에는 이제 신임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이미 이제 나오셔서 브리핑하는 내용을 보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경제 투톱에서 뭐 경제 원톱으로 바꿀 거다라고 청와대 정책실장이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데 소득 주도 성장은 바뀌지 않을 거다. 자, 이런 메시지로 보면 주원 실장님. 정부가 유일하게 돈을 갖고 있는 건 정부뿐이니까 재정을 확대해서 지금 이 일자리 확충하겠다. 이 내수 경기를 좀 돌릴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뭐 다 좋은데 정부 정책 기조에 수정 계획 없다. 이 계획 없다라는 이 계획 가지고 이게 좀 돌파가 가능한 겁니까? 민간에서는 이게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좀 보시는 겁니까? 수정 계획이 변하지 않으면 결과도 변하지 않겠죠. 예, 그러면 뭐 그 말씀인즉슨 내수나 고용 쪽에서 크게 뭐 달라질 게 좋아질 없다. 건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여전히 민간연구소 쪽에서는 이 내수와 고용 지표 전망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도 어둡다고 보시는 예, 건가요? 상당히 좀 부정적입니다. 아까 설비 투자 말씀하셨는데 그건 분명히 반도체 효과고요. 예. 건설 투자는 이미 마이너스로 돌았고 소비 남은 게 이제 내수 중에 소비인데 소비 보면 상반기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나빠지는 게 이제 상반기에 좋았던 게 자동차 쪽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자동차 흔들리는 근데 건 심각하죠. 그게 자동차도 국산이 아니고요. 수입 자동차가 프로모션을 크게 해서 상반기 내수를 늘렸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최근에 좀 없어지고. 그러니까 현대 수입 기아차가 많이 됐고요. 팔린 게 네. 아니에요, 지금. 그렇다면 소비도 네. 좋을 게 없다. 소비도 좋을 게 없다.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익이 어떻게 보면 구원투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익이 경제팀이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조는 없는데 다만 한 가지 좀 부연 설명을 하면서 경제 활력 그리고 내년에도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네.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내수를 좀 진작시킬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좀 쓰진 않을까? 아, 예, 청와대 그런 신임 기대는 정책국장 입에서 내년에도 내수 침체가 걱정된다라고 나온 그 발언이 행간의 뜻을 읽어보면은 내수 진단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희망 섞인 전망을 하실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긴 한데 그 내수 진작책이라는 게 사실 재정 정책이거든요. 근데 예. 내년도 예산안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렇죠, 정해져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부풀려 생각을 하면 혹시 추경? 예, 추경의 가능성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또 해요. 470조도 모자라서 추경을 또 해요. 뭐 거의 매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예. 내년 중에도 아마 경기가 나쁘다 하면 올해보다 그렇군요. 해야 될 예,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박경민 평론가님, 네. 뭐 다들 이제 자꾸 뭐 부정적인 전망만 해서 어두운 전망만 하시니까 혹시 경제팀 바꾸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요런 거는 좀 긍정적이다. 혹시 요런 반응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런 반응을 듣지 못했고요. 없어요? 다만 글쎄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뭐 역사가 판단할 일이겠지만 적어도 메시지 관리는 될 겁니다. 한 목소리가 나올 거고요. 예. 이견이 노출됐다거나 불협화음이 났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부총리 후보로 거론되신 이 홍남기 후보의 경우에는 그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뜻, 지시사항 이런 것들을 거스르는 그런 방식으로 업무를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둘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거나 뭐 두 사람이 각자의 방향으로 간다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는 글쎄요, 혼선을 줄일 수 있다고 할까요? 최소한 김앤장 같은 삐걱거림은 없을 거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윗분들이 가장 홍남기 그 현이 아니군요. 이제 후보자를 가장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저도 현장에서 오랫동안 많이 뵀습니다만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하면 된다와 되면 한다. 만약에 업무의 카테고리가 그렇게 나눠져 있다면 이분은 되게 한다. 새로운 되게 카테고리. 한다. 되게 되게 한다. 한다. 예, 그러니까 예. 어떤 지시사항이 내려왔을 때 어떻게든 이걸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우직하게 밀어붙이는 쪽이시고요. 네. 또 한 가지가 입이 상당히 무겁다. 이게 그 윗분들이 늘 공직생활 내내 네. 높이 평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난다 적어도 그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장점이 많으신 분이죠. 홍남기 후보자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이 네 정권을 계속 달려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정부의 청와대에서 그 근무했던 그 이력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그 전에 변양균 정책실장 시절에는 청와대에 있는 이정도 총무기획관하고 같은 방에서 네, 이제 네. 근데 그때도 여러 가지 예.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예. 후문이 흘러나오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 것들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고 우직하다, 밀어붙인다 이런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예. 분입니다. 강한 자가 오래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예요. 예, 그 격언입니다, 아주.
자 이제 뭐 청문회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 시간이 많죠. 정평론가님 이 우리 저 내수 진작을 위해서 좀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이 카드. 자 3대 정책 기조 바뀌지 않는다라는 이 명확한 메시지. 시장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 바람은 일단 재정을 통한 예. 적극 저장 방식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예. 하나는 방어용 재정이 있고 하나는 부양식 방법이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현 정부는 그러니까 현재 우리 경제가 병들어 있는데 네. 이거에 몰핀을 쓰지 않고 어쨌거나 체질 개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 구조적인 약을 쓰면서 네. 바꾸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동의를 하려면 정말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확실한 이제 합의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너무나 이게 자칫 부진해서 네.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부양을 통한 재정을 한번 뭐 욕하지만은 과거처럼 했던 좀 부양 카드가 네. 필요할 것도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번 차기 경제팀에서 지금까지 논조 기조도 뭐 충분히 뭐 국민들에게 많이 공감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저는 조금 다른 모습 한번 짧게라도 부양 같은 그런 것도 예. 한번 써보는 것도 너무 그동안에 고려 안 했으니까 네.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 해보고 네, 싶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낼지 그 신임 이 투톱이 됐든 원톱이 됐든 경제 사령탑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광군지혜로 시작된 이 폭발적인 중국의 내수 시장 바라보면서 부러움 반, 두려움 반 하면서 우리 극심한 국내 내수 시장 진단하고 분석해드렸습니다. 시간 좀 지나고 나면은 다시 한번 해서 자세한 이후 상황 전해드리도록 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와대가 11일부터 제주산 감귤을 평양에 선물로 보내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모두 200톤을 보낼 예정입니다. 영상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상자에 실린 제주산 귤이 우리 군 수송기로 옮겨집니다. 어제와 오늘 군 수송기 넉 대가 하루 2번씩 제주와 평양을 직통으로 오가며 귤 200톤을 북에 선물로 보냅니다. 2010년 이후 정부 차원의 첫 대규모 대북 물자 반출로 안보리나 미국의 독자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청와대는 9월 평양 정상회담 때 북한이 선물한 송이 2톤에 대한 감사 표시라며 남북이 특별히 나눈 메시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미 간 기싸움이 한창이고 여기에 맞물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일정도 불투명한 상황. 제주산 귤 선물은 약속대로 연내에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나자는 표현으로도 읽힙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백두산 행에 대한 화답으로 김 위원장의 한라산 행이 가능하다고 최근에도 말했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말도 있으니까 또 원한다면 한라산 구경도 시켜 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그제 김 위원장의 한라산 방문에 대비하겠다며 현장 답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잘 쉬셨나요? 예, 잘 보냈습니다. 주말에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감 북송 소식. 귤이 아니고요? 귤. 죄송합니다. 귤. 감이 예, 아니고. 귤 맞습니다. 이북에서는 귤이 귀한 과일이라대요? 아무래도 이제 그쪽 날씨가 좀 춥잖아요, 우리보다. 예. 귤은 아무래도 좀 따뜻한 지역에서 그렇죠. 나니까. 우리는 귤이 흔한 과일인데 그렇죠. 예. 이북은 의외로 귤이 귀한 귀하대요. 과일 수밖에 없죠. 귤 드리면 좋아할 것 같기는 해요.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예. 지난번에 송이도 받았는데 예. 귤로 좀 이렇게 뭐 답례품으로 보내는 것 같고 여야가 극심한 이 시각의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요. 자유한국당의 감성팔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뭐 대북 제재 얘기도 나오는데 대북 제재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고요. 제가 일단 볼 때는. 이 먹는 이게 썩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북 제재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뭐 비축하면서 군사용으로 쓰거나 이럴 수 있는 그렇죠. 내용이 예,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지난번에 송이버섯 받은 거는 담내성이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냥 그리고 또 무슨 이걸 주고서 뭔가 이익을 얻는 구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걸 간다고 해서 북한에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는 부분도 또 없고 아니고. 예, 그런 부분에서 특히 뭐
대북 제재 문제는 제가 볼 때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감성팔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불씨를 다시 살려보자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불씨락하시면은 그- 금정은 서울답방. 그렇죠. 네, 서울답방 문제. 지금 지지부진하고 귤 있는 좀 상황이잖아요. 드시고 서울답방 내려오라고. 뭐 의미. 그런 의미일 수 있죠. 그런 아무래도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뭐 네. 한번 왔으니 우리도 한번 보내고 예. 뭐 답례 성격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이게 꽉 막힌 어떤 지금의 이 그 남북 문제 또는 뭐 북미 문제 이런 문제가 좀 풀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자 이런 의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뭐 우리 정서상 뭐 이렇게 뭐 물건이 오면은 답례하는 거는 우리 정서상 뭐 당연하기는 네. 한데 조금 유치하지만 굳이 가격으로 따지면 그래도 귤 200톤보다는 내려온 송이버섯 더 훨씬 비쌀 것 그게 같아요. 더 훨씬 비싸다며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뭐 과도하게 담는 그렇죠. 건 아니다 그건 이런 아니죠. 이런 예, 얘기를 예. 하던데.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예. 좀 이렇게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이건 좀 팩트 체크 차원에서 좀 예. 여쭤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 자기 자신의 SNS에다가 올라가는 귤 상자에 귤만 있을 리가 있습니까? 이랬어요. 그렇죠. 무슨 뜻입니까 이건? 거기에 뭐 돈도 집어넣고 뭐 예전에 그 얘기를 또 했어요. 예전에 대북 뭐 송금 대북 사례가 송금 과거 정부 때 있었으니까 있었으니까 거기에 또- 대가성으로 예. 이게 저 귤은 핑계고 예. 실제로 지금 저 돈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거 있습니까? 근거 없습니다. 전혀. 없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도 없다라고 저 정부도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럼요. 좀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거기다 그렇게 돈을 그렇다간 넣어서 여러 그러니까. 사람 또 감옥 가죠. 그럼요. 그건 있을 수 예, 없는 그거는 일입니다. 예. 사실관계 자체가 아니라 홍준표 대표의 취지는 예. 그 안에다 돈 집어넣었다라는 게 아니라 남북 경협에 대한 속도가 너무 빠르면 위험하다 이렇게 좋게 해석하면 그게 가능하기는 한데 좋게 해석하면 그게 가능한데 저는 그런 의도라고 안 봐요. 저는 홍준표 대표는 그렇게 진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네, 네, 그 네. 글을 쓴 걸 보면 웬만해서는 그렇게 글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어느 당도 지금 그렇게 얘기한 당 없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혼자 그러는 거지. 자유한국당의 자유한국당도- 공식 입장도 그건 그런 적 아니죠. 없습니다, 전혀. 예, 예. 예.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 봤습니다. 하나 또 문제되는 거. 예. 남북 경협기금 1조 1천억짜리 예산. 예, 이 중에 지금 이게 지금 국회에서 상당히 논란거리죠. 논란이 되고 있죠. 근데 1조 1천억 원 규모면은 제 예. 기억에 예. 이명박 정부 때도 한 1조 정도 그렇죠. 있었고 맞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협력 기금이 한 그 1조 1조 정도 정도 있었는데 있었어요. 예. 왜 유독 지금 정부에서만 이게 여야 간의 논란의 대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옹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보면 네. 거의 매 1조 정도가 남북 협력 기금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은 그걸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정부 네. 입장에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있군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싸우고 이게 있다. 평균적으로는 1조가 계속 유지돼 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 크게 많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지금 남북 경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네. 남북 협력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많이 이걸 예산을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걸 이제 포괄적 예산이라 그래서 남북 문제에 필요한 이 예산은 언제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요 정도 그냥 그렇죠. 예비적으로 예, 갖고 맞습니다. 있다라는 개념인데 요거 예. 하나는 요거 저도 좀 눈에 좀 띄더군요. 예. 2,700억 원은 기타 예산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예산이 늘지 않은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항목을 기타 예산으로 해놓은 거는 이건 너무 깜깜이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국민들 입장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야당의 지적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그런 것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기타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 어떤 용도에 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있다.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될지 현재까지는 안 돼 모르니까. 있죠. 예. 지금까지는 그리고 어떻게 쓸 수 있는 상황이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 예컨대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가 진전되면서 뭐 새로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예. 새로운 합의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써야 되는데 그걸 명확하게 지금 어디 쓰겠다고 밝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 제재가 지금 대북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어떻게 풀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예비적으로 예산은 책정해 놓지만 그 예산이 어디에 쓸 수 있을지를 명확하게 명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요거 거죠. 저 여야 합의 과정에서 기타 항목이라고 애매하게 돼 있는 이 부분은 계속 문제가 될 소지가 있죠. 그럴 소지는 있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의 돈을 좀 깎겠다고 이거 계속 다 국민 겨루고 주머니에서 있으니까요. 나온 세금인데 그렇죠. 요거는 깎겠다 그러면 사실 여당이 좀 깝깝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제 남북 관계나 아니면 대북 제재 문제가 아직 안개 속이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 명확하게 항목을 쓰기 어렵다는 부분으로 여당은 아마 이제 방어에 나설 가능성이 예.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정일이 결단을 딱 내려서 김정은 서울 답방을 결단만 딱 해주면 그렇죠. 사실 이런 거는 네, 분위기 해결이 타고 넘어갈 되죠, 수가 부분이. 좀 있는데 맞습니다. 안 되죠. 예. 예. 요거 좀 여담입니다면은 제주산 귤 사가지고 지금 수송기로 날르고 있잖아요. 예, 평양에. 그렇죠. 예.
이 돈은 어디서 난 돈이에요? 그 어느 돈도 예산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남북 협력기금에서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정확히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어디서 나간지는 예. 아니 밝히지 청와대 않고 있는. 업무 추진비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뭐 정확히 지금 나온 게 없어서 예. 확인된 건 없어요. 청와대에서 어디서 돈을 예. 썼다고 얘기한 건 없지만 업무 추진비를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그거 않을까요? 얼마 개인적으로 하겠어요. 생각합니다. 귤 요새 우리 싼데. 그다음에 그렇죠. 제주 농가들은 지금 오히려 귤 판매가 안 돼서 고민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윈윈이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잘하면. 이게 8년 전까지만 해도요. 2010년까지만 해도 매년 제주산 귤을 보냈어요, 북한에. 그렇죠. 그러니까 8년 만에 지금 재개가 된 건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주 도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죠. 예, 생산은 북한 수출을 원래 모색을 그렇죠, 했었으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근데 이번에는 청와대에 온 선물이니까 청와대가 청와대 예산으로 귤 사서 보내는 거라는 논리더군요. 봤더니 네. 한번 좀 지켜보시죠. 예, 이게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무슨 반응이 나올 것 같으니까 예. 좀 보고. 그다음에 방탄소년단 얘기 좀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예. 일본 가서 공연한다며요. 그러려고 했죠. 표는 매진이라며요. 예, 매진이죠. 근데 뭐 일본 방송들이 네. 출연 금지를 시킨다는데 왜 뭡니까? 갑자기? 이유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저 티셔츠입니다. 저게 저게 뭔데요? 티셔츠예요, 티셔츠. 티셔츠. 지민 멤버 중에 지민이라는 멤버가 있거든요. 네. 그 지민 군이 저것도 2년 전에 입었던 옷이에요. 지금 입었던 것도 아니고 네. 2년 전에 그 뭐 행사에서 아마 입었던 걸로 저 보여지는데 사진의 저 마크는 저 히로시마 원폭 그렇습니다. 이군요. 그리고 밑에 위에 있는 사진은 원폭이 폭파하는 거고. 장면이고 밑에는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우리 국민들의 대한독립 모습이에요. 만세. 예, 그 예. 내용의 그 내용인데 저기 보면 이제 뭐 예를 들면 그 애국심 이런 단어도 있고요. 네.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걸 문제 삼은 거예요. 방탄소년단은 한국의 젊은이들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대한독립 만세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티셔츠를 입었다고 일본 언론들이 출연을 정지시킨다? 예. 이거 말 됩니까? 말 안 되죠. 이건 뭐, 그렇죠. 뭐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요. 국제적으로도 저건 큰 망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또 하나는 저렇게 이제 저게 논란이 아사히 TV가 시작을 했거든요. 아사히 TV에서 갑자기 하루 전에 출연을 취소를 시켰어요. 예. 그리고 났더니 NHK, 또 후지 후지 TV, TV 전부 다 줄줄이 줄줄이. 다. 예. 그러니까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고 뭔가 이 우리가 블랙리스트 그에 딱이 자기들끼리 도는 그런 거네요. 거죠. 예.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예. 들고 문제는 저러다 보니까 이제 BTS가 전 세계적인 스타잖아요. 예. 전 세계 BBC든 외국의 언론사들이 이 문제를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한일 관계 문제, 그다음에 그 일본이 우리를 식민 지배했던 그 아픈 모습들 이런 부분들까지 다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리어 저게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그럴 그렇군요. 가능성도 있어요. 예,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한일 관심을 갖게 관계가 되니까. 참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이번에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의외로 지금 방탄소년단이 지금 유탄 맞아서 고생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이거 뭐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요. 전혀 그죠? 없습니다. 그 일본이 문제인 거죠. 일본의 언론들이 이런 전범 행위에 대해서 엉뚱하게 화풀이를 우리 방탄소년단한테 하고 하고 있는 있다는 거죠. 점. 그게 이제 세계적 여론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예. 제가 아까도 언급해드렸으면 저 옷을 입은 게 예를 들면 그날 출연하는 날 저런 옷을 입고 나가서 문제가 됐다면 어느 정도 또 이해가 그래요. 돼요. 그거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전혀 있어요. 아니에요. 저 2년 전에 입었던 옷이라니까요, 저 옷이. 예. 근데 그 2년 전에 입었던 옷을 사진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지민군이 이런 옷을 입었기 때문에 출연이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도 행동이죠, 안 되는 사실은. 얘기네. 그 뭐 일본 언론 안 나가면 그만인 거죠. 그렇죠. 요새 뭐 방송 안 나가면 그만인 그 거고. 공연을 하면 되는 거고요. 공연 자체는 또 완판이고 좀 뭐 그럼요. 안표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그렇죠. 일본 관객들은 또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 SNS에 일본 팬들이 계속 글을 올리고 있어요. 응원하는 글을. 응원하는 글을? 예, 방탄소년단 예. 응원하는 글을. 예. 에이 그냥 일본 방송 출연하지 맙시다. 안 해도 됩니다, 거기. 예. 예. 최진봉 교수님도 일본 방송에서 나오라 그러면 안 갈 겁니다. 저. 가지 맙시다. 우리. 그럼요. 가지 말아야죠. 예, 방송하지 말지. 뭐. 불러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가겠습니다. 방탄소년단 관련해서 부르면은 안 가지 가야죠, 마시라고요. 당연히 안 가야죠. 예, 제가 예. 부탁드리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예. 저도 안 나갈 테니까 일본 예, 방송. 그러시죠. 예. 그럼 뭐 굳이 나갈 이유 뭐 있어요? 전혀 없죠. 예, 공연 성공적으로 잘 되길 바라자고요. 그래야죠. 예, 좋습니다. 예. 저 국내 정치 얘기 좀 해볼까요? 예. 오늘 전원책 변호사 기자회견 합니까 예정대로? 그걸 아직 확실히 밝히진 않았어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저는 한 달에 한 표. 예, 저도 한 달에 한 표입니다. 좋습니다. 예. 그럼 한 달에 한 표 하면 예, 예, 무슨 예. 얘기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본인한테 압력을 어떤 부분을 얘기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잠깐 인터뷰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예. 그 뭐 누구 한 사람 넣어달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강특위 위원으로 네, 네. 천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말을 안 들어줘 전원책 변호사 말입니다. 이 말은 예. 그때 본인 그러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서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됐고 이런 문제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오늘 그런 거를 그 속속들이를 다 까는 기자회견을 한대요. 뭐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죠. 가능성이 예. 있다. 근데 이제 또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추천한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다. 예. 전원책 변호사가 사람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본인이 그냥 추천한 것이지 네. 내가 무슨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추천한 게 아니다 그게 이렇게 좀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논쟁이 예. 되고 있죠. 지금 언론에서 해촉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예, 그러고 있습니다. 해촉이라는 뜻은 위임했던 거를 도로 자리에서 그렇죠. 자리를 물러나게 만드는 거죠. 만든다 네. 이런 뜻인데 그냥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자른 거죠. 그렇죠. 저 쉽게 설명하면. 그냥 한나라당 자유한국당을 와서 좀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십고초려를 해서 모셔왔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안 돼가지고 그냥 잘랐다 자른 거죠. 이렇게 네. 이해도 됩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100%. 오히려 이 피해자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지도력 손상 아닐까요? 둘 다예요. 그러니까 전원책 변호사도 물론 피해자긴 하지만 전원책 김병준 변호사는 뭐 모양새가 많이 구겼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려는 모습에 대해서 또 현실 정치에 가서 결국 실패하고 나온 게 되는 거잖아요. 네, 결국. 네. 그리고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도 이 사건 때문에 본인의 지도력이 상처를 많이 입었죠. 사실은. 김병준 위원장도 그냥 없었던 일이 되지 그건 안 되죠. 절대로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인선 작업에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고 예. 그런 분을 데려와서 일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잘랐다? 본인하고 충돌이 되니까 그러면 그 전에 처음 인선할 때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이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떠나서 국민 입장에서 보면 예. 이분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소리 나오게 생겼어요. 예. 뭐 이거 국민들 볼 때는 웃기는 거잖아요, 진짜. 예, 예. 자기가 데려와서 일 열심히 하라고 그래놓고 나중에 한 달 지나서 잘랐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그럼 제대로 쇄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될 수 예. 있고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 눈높이에서 질문을 하나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예. 자유한국당 친박 청산을 비롯한 이른바 인적 쇄신은 이제 물 건너 간 겁니까? 그렇게 보여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왜냐하면 보세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충돌되는 지점도 결국은 전당대회 문제인데 그리고 네. 나서 김병준 위원장이 뭐 어떤 그 뭐 1인 방송에 나와서 네. 방송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적 천산 4단계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네. 첫 번째 단계 당협위원장 교체 문제 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전당대회, 네, 그다음 세 번째 가서는 총선. 네. 그리고 이제 대선 뭐 이렇게 총선이 아니라 공천 총선 이렇게 있고요. 공천 총선 네 단계거든요. 근데 그 단계를 통해서 조금씩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처음에 김병준 위원장이 지도를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맡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되면 인적청산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안 되죠. 예. 그리고 그러면 밑에 있는 의원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예. 그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박이든 친박이든 이런 분들은요. 아 이거 김병준 비대위원장 별거 없네. 있어봐야 뭐 어차피 이율되면 물러나잖아요. 지금 그렇죠. 전당대 하고 나면 예. 그럼 조금만 버티면 계속 갈 수 있겠네. 그렇죠. 처음에는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본인들이 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예. 때문에. 그랬는데 결국 안 되는 것을 보면 인적 전산이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밖에서 논평하는 입장에서는 현역 의원들 뭐 초선들 다 우스워 보이고 그러지만 막상 들어가 안에 보면 들어가 안 되죠. 보면 예, 그럼요. 현역 의원들 배지 달고 있는 예. 분들의 저항을 저 외부인들이 쉽게 그렇게 못하죠. 하기가 쉽지가 네, 않은 거예요. 맞습니다. 아마 그 현실 정치의 벽을 실감들 하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좀 여쭤보죠. 예. 음주운전차에 치여서 사경을 헤매던 고 윤창호 씨가 결국 사망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안타까운 안타까운 사연인데 사실이죠. 예. 그 이른바 윤창호법 어떻게 예.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국회가 상정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계류는 상황이죠. 돼 계류는 있군요. 돼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현재 국회의장이 원내대표를 모아가지고 함께 처리하기로 근데 합의를 이건 했어요. 여야가 무슨 뭐 이견을 특별히 할 이견은 법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네, 없습니다. 왜 빨리 처리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왜 빨리 처리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정기국회가 이제 예를 들면 국회 본회의가 열려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상임위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법사위도 문제 없이 통과될 것 같고. 예. 그래서 시간의 문제인 게 한 것 같은데 왜 지금 국회에서 저걸 미적미적하고 있는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음주 운전을 살인에 준해서 엄벌하자 이게 이런 핵심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처벌을 강화시키는 건데 예. 이용주 의원의 요즘 행보를 보면 상당히 좀 안타깝긴 해요. 그러게요. 예, 너무 안타까워요. 예, 또 안타까운 게 아니라 미운 거죠. 미운 정확히 거죠. 말하면. 근데 예, 또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나서 본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경찰 갔다 와서 그 윤리위원회 참석하겠다고 네. 그랬잖아요. 경찰 가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본인이 음주운전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대리운전 가서 집 앞에 가서 자기가 운전했다. 이렇게 또 말을 바꿨어요. 에헤이, 이게 에헤이. 말이 됩니까 지금? 예, 그리고 윤창호 씨 찾아가서 죽기 전에 지금 네. 윤창호 씨 사망하기 전에 찾아가서 저런 행동 보이는 게 과연 진실성 있게 보여지겠냐는 거죠. 제 말은. 국민들 볼 때는 황당한 예. 생각.
생각이죠. 어찌됐든 정말. 법이나 빨리 통과시켰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예, 네. 국민과 함께 법이나 빨리 통과도록 여야 모두에게 우리가 한번 압박을 한번 가해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팀 교체를 보면서 과거 노무현 정부를 제가 한번 복기를 해봅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1기 김진표, 이정우가 삐걱대니까 동시경질하고 이현재 부총리를 기용합니다. 이후 국민은 이현재는 기억하는데 후임 청와대 정책실장 박봉흠은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2기 경제팀이 이현재 부총리 원톱으로 운영됐다는 뜻입니다. 현 문재인 정부로 돌아와서 대비를 해봅니다.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원톱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김수현 정책실장 원톱일 거랍니다. 국민 입장에선 원톱이든 투톱이든 쓰리톱이든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경제만 잘해주면 되는 겁니다. 중국 덩샤오핑처럼 흑묘, 백묘,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원톱이든 투톱이든 부작용 심했던 경제 정책 잘 살펴서 경제 불안 극복하라는 게 국민적 요구인데 대통령 이하 모든 참모들이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안 바꾼다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기업은 내년엔 정말 어려울 거라며 감원 계획부터 세운답니다. 경제팀을 교체했어도 시장의 감흥이나 으쌰으쌰 분위기가 전혀 감지되지 않는 근본적 이유라고 전 봅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